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이 유엔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1분간 연설을 했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소재였던 북한이 이제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두 분 모두 그 외교의 이제 밝은 외교통이신데 오늘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유 얘기는 지금 작년 6월 29일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데뷔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최근까지 취임사, 8.15 경축사 등등 해가지고 일관된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자유와 연대, 이게 외교 무대인 만큼 연대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요. 네.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첫째는 기후변화하고 두 번째는 격차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 개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개념에는 사실 격차 문제는 많이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부응이 됐는데 네. 뭐 나머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언급을 안 했거나 아예 안 했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리버티하고 프리덤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지금 적당히 섞은 자유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자유와 연대가 외교에서 또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숙제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 진짜 외교 무대가 뉴욕에서 벌어집니다. 네. 그것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 자유와 연대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외교 참사라는 얘기를 그 조문 쪽에서 뭐 계속 야당이 썼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참사까지는 아닌데 이건 기본이 안 된 얘기라 이건 좀 이따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진짜 참사가 난다면은 한일 한미 외교에서 참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유와 연대가 여기서 구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가지고요. 지금 유엔 연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만은 좀 매우 위태위태한 순간이다. 이것을 오늘 내일 외교를 잘 넘겨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오히려 앞섭니다. 네.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또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추상에서 시작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테우스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너무나 잘 해주셨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맡으셔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장 고마워할 나라는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요. 왜냐하면은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그 진의는 뭐냐 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신봉하는 나라들하고의 연대를 강조한 거거든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인권 유린을 하는 나라, 전제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대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당연히 북한을 언급하게 되면은 인권 유린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 북한 그 반민주주의, 비민주주의성이
부각이 될 것이거든요. 북한의 또 핵 문제 네. 논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북한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내에서도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물론 좀 상당히 북한으로부터는 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굳이 유엔에서 이번에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번에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북한 문제를 유엔에서 이야기한들 그것이 아마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북한 문제 정상회담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종전선언, 평화회담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하지만 국제적인 반응은 아주 쌀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굳이 언급하느니보다는 자유와 그다음에 연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주장한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외교 참사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문이 취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지나쳐요.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국제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외교 참사죠.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뭐 북한의 비핵화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거를 홍보했지만 또 대북 제재 완화를 홍보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그 싸늘한 대응 그것을 받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그런 거를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뭐 조문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조문이 취소된 적은 없죠. 그 조문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또 상주인 찰스 3세 만나서 리셉션에 다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조문이 불발이 된 거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이 보좌하시는 분들, 보좌진들께서 그 일정을 좀 이렇게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도 안개 속을 걷는 상황이죠.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근데 이 자체가 야당 측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제가 볼 땐 건가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조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조문하는 게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 때문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네. 때문에 뭐 망신이다, 홀대를 받았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가서 그 왕실하고 모든 일정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현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수년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조문에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 또 주한 영국 대사도 그런 의사를 또 밝혔고요. 충분히 뭐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저는 해야 될 조문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렇게 문제 삼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국내 야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뭐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만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통 발표를 하려면은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사실을 발표할까? 발표 자체도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면 그것은 외교적인 그 실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흔쾌하진 않겠죠. 하지만 일본이 특히 이번에 굉장히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은 일본 내부 사정도 솔직히 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쪽 조문 문제는 이게 전후 좌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네. 그 서양의 예절에서는 좀 약간 벗어납니다. 서양에서는 조문을 하러 가면은 되게 뷰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망자가 누워 있는 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통상적인 조문의 예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사람 경우에는
그 망자에게 키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망자를 관이건 하여튼 망자의 시신이건 간에 보는 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뭐 늦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늦게 가서 뭐 교통 통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나 뭐 외교부나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지금 말이 맞질 않아 가지고 구멍이 빵빵 뚫려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뷰잉을 의도적으로 스킵하고 싶어 했다고 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고요. 그 리셉션 하고도 보러 간 또 정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뷰잉을 가서 참관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뭐 참 이게 영국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본 예의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자꾸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건 지금 의도적인 스킵이다라고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아주 매우 잘못되고 있는데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만난 것일까라고 의문을 살 만큼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이처럼 또 지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일 정상들이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 만난다고 합의를 할 경우에는 만나는 것을 발표하는 시점, 방법까지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조급증에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고 이게 이제 일본 내부 사정으로 봐서 기시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뭘라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데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나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날지 안 만날지는 이제 날이 새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건 만약에 만나지 못하면은 이건 대형 사고고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매우 모욕적인 만남이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참사급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난다고 해도 결국 매우 의례적인 얘기만 하고 끝날 거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은 차라리 시도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이제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제 사흘째인데 찬과 방패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대정부 질문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오고 가는 건데 이번에 그 여야가 또 이런 분위기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과 관련해서입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그 답변이 이제 두 차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면 이제 식물총리냐, 신문총리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총리의 답변이 정부 관련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이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총리가 원래 책임을 잘 지려고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전에 총리를 할 때도 그렇고 고위직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기는 한데 책임지는 그런 고위 관료는 물론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총리잖아요. 그리고 윤 정부에서 첫 번째 총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교통 정리도 하고 본인이 총대도 매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알 수도 있죠. 근데 국회 답변에 와서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라는 소리를 벌써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이건 말로는 뭐 책임총리 뭐 할 말을 하는 총리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총리 되는 사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할 말을 하는 사람 총리를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무책임한 총리, 책임을 회피하는 총리가 돼가지고는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온 국민한테 준 이번에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네. 설사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문 보고 알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답변자가
사실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인데 그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기본 자세가 잘못됐다, 의식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이런 그 답변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다 생각합니다. 보통은 저의 불찰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정답이죠, 사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여야 관계가 굉장히 강대강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협치도 상당히 지금 요원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답변은 아마 여든 야든 모든 의원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생각하는 또 거죠. 의외였던 면이 영빈관 신축 비용이 이제 870억이 넘는 큰 돈인데 그 이전 사실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게 정말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고 충격적일 수는 있는데 정말 신문 보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이렇게 다뤄보면은 800억이 넘는 돈은 뭐 액수는 작은 돈이 아니죠, 물론. 네. 하지만은 워낙에 많은 그런 그 세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영빈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800억 그 액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죠.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예,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기재부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연히 문제가 될 사안 아닙니까? 네. 영빈관 처음에는 이런 돈이 안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야당 의원들에게 이거 설명을 하든 무슨 뭐 이해를 구하든 도움을 요청하든 그걸 위해서 아주 플랜을 꼼꼼하게 짜고 그다음에 대국민 또 언론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그건 좀 실망했어요. 800억 원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질렀다가 그 바로 철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김 의원 얘기가 맞는 게 만약에 정상적인 대통령실 총리실이었다면 이걸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도 전파를 하고 총리실에도 국무조정실장이 그러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하든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전파를 해서 금방 김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과 전략을 수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국회가 9월 1일부터 열리는데 네. 이게 지금 8월에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월 내내 금방 김 의원 말씀하신 얘기를 짰어야죠.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878억이라는 액수의 다가와 상관없이 이것은 1억을 쓰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는데요. 지난 4월에 그 당시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만났을 때보다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협치로도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쉽지는 않겠죠. 워낙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드러운 분이고 하기 때문에 늘 이제 좋은 인상에 좋은 말투를 이제 하죠. 네.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역지사지를 또 여당에서는 얘기했고, 뭐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청해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역지사지는 알아서 역지사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정치 공세로 그냥 폄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가운데도 날선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원내에서 만든 그 민생 뭐 7대 법안 이런 거, 7대 예산 이런 거는 굉장히 이번 그 정기국회 때 여야가 부딪히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놓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민생 합니다마는 여든 야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해놓고 당론으로 발의를 해놓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검찰 소환 계속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협치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죠. 네. 네, 협치 어떻게 될까요? 협치요?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무르나 마나 답은 빤합니다. 이건 앞으로 물론 주호영 의원의 그 인간성, 부드러움 그건 뭐 인정합니다만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구조가
협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이 민생을 기치로 내걸고 7대 입법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사법 리스크가 물타기가 안 될 겁니다. 뭘 하더라도 워낙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요. 네. 그거는 뭐 진행 중인 현안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민생 7가지 그 법안 이렇게 발의한 거 보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제 논쟁도 되고 또 아젠다에 따라서는 뭐 협의가 가능한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 쉽지 않겠다. 오늘 또 국민의힘의 이제 김기현 의원도 강하게 이것은 완전히 포퓰리즘이다. 네. 7개 민생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7개 법안 중에 몇 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평소에 얘기해왔던 거예요. 기초연금 확대하자. 그다음에 모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다 주자.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쌀값 안정화 뭐 이런 거 방안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이 평소에 강조해 온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가 다시 한번 굉장히 강대강 갈등과 경쟁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7대 법을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뭐 이것도 강대강 대치로 간다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법 리스크와 이것은 물타기가 전혀 안 되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는 리스크고 민생은 민생이고 지금 민생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입에 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외치는 것은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고 봐야죠. 네, 안타깝게도 협치는 요원하다 쉽지 않다는 게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 그리고 정기국회 쟁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